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어떤 시선이냐면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여기에 보이는 장면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 중에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저렇게 별거 아닌 얘기가 저렇게 위대한 말이 됐느냐 했는데, 당시를 가보게 되면 이건 정말로 위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세 사람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계급이 높을 테고, 두 번째 이제 앉은 사람이 2계급일 텐데,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중세 때 1계급인데, 가슴에 보세요. 가슴에는 이 십자가가 있죠. 이 성직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직자가 1계급인데 왜 1계급이냐? 중세 때 생각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직자니까 성직자가 1계급인 건 거예요. 그리고 중세 때 땅들이 있었을 거예요. 땅은 누구 소유일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귀족의 소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우리가 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하나님의 시대였고, 또 재미난 것은 권력은 누구일 것 같아요? 권력은 군주나 영주일 것 같잖아요. 권력도. 근데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왕권 신수설. 왕권도 누가 줬다? 신이 줬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이러던 상황에서 데카르트라는 녀석이 탁 나타나서 내가 생각한다. God think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이게 근대를 열어 제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생각의 주체는 땅의 주체는, 그리고 권력의 주체는 인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대 시민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존재, 말하는 존재,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생각하는 존재가 이제 어떤 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그럼 과연 정말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각당하는가? 이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헬렌 켈러 다 알죠, 그죠? 헬렌 켈러의 위인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애를 극복한 사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가 나오거든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헬렌 켈러는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이분이 60년대 돌아가셨거든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은 한 40대, 50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88세까지 사셨어요.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진짜 질문이 시작이 돼요. 자, 이분은 유명해진 것은 10대 때거든요. 장애를 극복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살서부터 88세까지 뭐 하고 사셨을까? 이게 제 질문인 건가요? 뭐 하고 사셨을까? 질문인데, 우리는 그 많은 위인전기집을 읽었지만 뭐 하고 살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이분이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를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자, 지금 미국에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죠. 공화당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좀 더 급진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왔죠. 이게 샌더스였거든요. 자, 이 헬렌 켈러는 샌더스와 같은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그것은 유럽으로 치게 되면 노동당 3인당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었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당시에 그런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회당에 입당을 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회 체제와 구조를 비판하는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전 운동도 하고요. 여성 참정권 운동도 하고요. 노동권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어떤 근본적인 구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운동들도 다 사회 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미국의 권력은 CIA와 FBI가 이 헬렌 켈러를 1급 관리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권력은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가 필요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하게 되면 심각한 장애인일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헬렌 켈러는 아메리칸 드림에 정말로 부합했는데 후반기에 헬렌 켈러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오래 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자기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후반기 헬렌 켈러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헬렌 켈러한테 물어요. 너는 전반기 헬렌 켈러로 살고 싶냐? 후반기 헬렌 켈러로 알려주고 싶냐? 저는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헬렌 켈러처럼 될 테니 모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뭐냐면 우리가 권리로서 주장을 왜 시혜와 자선에 의존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이고 계급 문제들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바꾸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후반기에 헬렌 켈러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로웬이라는 사람이 물어요. 미국의 아이들한테 10년 동안 너네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한 다음에 뭐 하고 살았는지 알아? 10년 동안 모르는데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아는 아이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고 한 것들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걸까? 생각당하는 걸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미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벼룩이 있죠. 벼룩이가 지 몸보다 200배 높이 뛴대요. 그럼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200배면 인간이 1m 50m짜리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100배면 150m, 200배면 200m잖아요.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 녀석을 20m, 그러니까 20배의 그 병 안에 가다 놓고 뚜껑을 닫고 나서 뛰게 했더니 처음에는 200배를 뛰려 확 뛰다가 머리 부딪히고 결국에는 20배에 자기 몸을 맞추더래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었더니 튀어나올 것 같은데 튀어나오지 못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마 벼룩이 입장에서는 지가 뛴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200배 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쩌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에서 생각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우리들을 그 속에 가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좀 재미나게 은유적으로 풀려고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기 빨간 옷 입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달을 보는 건가요? 자, 그런데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이름을 붙여요. 달달놈이라고. 인문학 강의도 달달놈 강의를 제가 8강씩 하고 그러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 보세요.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뭘 봐요? 달달놈을 봐요. 저 새끼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푸코가 지식의 이면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뭐겠냐? 권력이 있다. 지식의 계보와 지식의 고고와 권력의 계보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신 것은 푸코가 파워 앤 날리지의 이면에는 파워가 있다. 권력이 있다. 우리는 이런 권력의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독일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겨났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1조가 정체와 국가 권력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항이 뭐였냐면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들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갖다가 채용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나왔었을 때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시인인데 이 친구죠. 이 양반이 굉장히 우려를 해요. 뭐라고 우려한지 아세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보수주의자라면 이해가 될 만한데 진보주의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양반은 너무나도 걱정이 된 나머지 헌법 1조를 보면서 헌법 2조라는 나름대로의 은유적인 시를 써요.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 거지? 아무튼 어디론가 가기는 가겠지. 자, 나오긴 나왔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냐면 히틀러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치의 권력이 된 국민의 어떤 그 투표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시를 계속 써요. 경찰이 건물에서 줄줄이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디론가 가긴 가겠지. 아까 달달놈이죠. 달달놈의 어떤 그 권력이 이들에게 생각 당하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브레이트는 왜 이런 고민을 했었을까? 했었을 때 당시에 독일 시민들을 본 건가요?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연세가 몇 살 돼 보이세요? 한번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106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한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분의 이름은 폼젤이에요. 폼젤. 이분은 히틀러 시대 때 공무원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7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찾아갔어요. 당신은 공무원, 히틀러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있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뭐라는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죄는 내가 짊어져야 될 게 아니라 히틀러가 짊어져야 되고 시대가 짊어져야 된다. 난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난 정치적 중립주의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평생 맡은 일을 충실히 완수했다. 그 일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상관없었다. 그럼 내가 왜 이것을 짊어져야 되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이 양반이 보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매사에 긍정적이었고 매사에 충실히 일을 완수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분은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비판이라는 게 이제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폼젤인데 폼젤은 를 인터뷰에서 나온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 사람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 이 양반의 진술들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까지 히틀러가 나쁜 죄악을 범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난 그저 내 일만 열심히 충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모시고 있었던 상사가 누구냐? 괴벨스거든요. 괴벨스는 선전부 장관인데 히틀러의 생각을 사람들이 상식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선전부 장관 괴벨스거든요. 이 괴벨스가 비서 출신이 아까 폼젤이거든요. 자, 그러면 히틀러가 자살을 할 때 이 총통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괴벨스한테 물려줘요. 그 정도로 이인자였는데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 과연 몰랐을까? 이게 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이따가 몰랐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이 양반이 몰랐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양반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인들을 인터뷰하거든요.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책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더라.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알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고의적인 테마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폼젤도 사실은 문서를 더 뒤져보고 그 다음에 그 주요한 사건들을 좀 더 쳐다보고 그랬으면 알 수가 있었는데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 고의적인 테마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의도된 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 폼젤과 같은 독일의 시민들은 이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실증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마틴 마이어라는 미국의 신문 기자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독일인을 만나요. 그래갖고 취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치즘이 단순히 무기력한 수백만 명에 걸리면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대중운동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나는 그 나쁜 놈이 누군지 찾았는데 그것은 누구였느냐? 평범한 독일인이었다. 이게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이거든요. 당시 히틀러 시대에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한 건가요? 박정희 독재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때 정말로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 한번 들어볼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들세. 지금도 그 시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 독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악의 평범성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폼젤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사유불능일 때 악이 만들어진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고 이것이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책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그래갖고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아이만에 초점을 맞춰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나치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다. 총책임자인 히틀러는 패망 직후 자살했지만 대학살극의 실무 책임자인 아이히만은 종적을 감추었다. 15년이 흐른 뒤 아르헨티나 공장 노동자로 숨어 살던 그가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람들은 효율적인 학살을 위해 가스기차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아이히만에게 두 가지를 기대했다. 그는 크게 뉘우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광기를 갖고 있는 사악한 악마일 것이다. 8개월의 긴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관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잘 알고 있지? 아이히만이 말했다. 아니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명령을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유태인 아이들 100만 명을 포함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대가 어긋났다. 아이히만은 자신은 죄가 없다며 참회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치 박해를 피해 망명했던 유태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탄생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히만의 문제는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유불능이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사유불능. 이것이 그를 죄로 인도했고 학살의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그렇다면 아이히만이 사리를 갖고 있는 악마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두 번째 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재판에 참여한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다.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정신적 태도는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그를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 간수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로리타는 아동 성도착증인 로리타 콤플렉스의 기원이 된 소설이었다. 이 소설을 다 읽은 아이히만은 비윤리적인 내용이라며 불쾌해했다. 한나 아렌트도 그가 매우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아주 그리고 무서울 만큼 정상적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이라는 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악한이 되었을까?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 답이라고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히틀러의 생각에 대해 침묵, 묵인, 순응, 방관을 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아이히만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을 제조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아이히만 혼자만이었을까? 미국의 신문기자 밀턴 마이어는 패전 직후 독일을 찾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당시 독일인들이 나치 독재와 광기에 두려움을 느꼈고 억압받았으며 숨죽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이어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들은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그때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어는 깨달았다. 책의 부제처럼 나치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였다. 이 책에서 마이어는 말한다. 나는 나치즘이 단순히 무기력한 수백만 명 위에 군림하는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운동이라는 사실을 난생 처음 깨달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평범한 독일인이었다. 아이히만은 결국 사형을 당했다. 역사는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청소년 노인의 자살, 급격히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화,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와 메르스의 비극에서 나, 내 아이, 내 부모가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며 혹시 침묵, 순응, 적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히만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좀 제가 인문학 강의하면서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낸 영상인데, 그 영상들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그러면 아이히만과 폼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한국의 시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을까? 아까 이 폼젤이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주의였다. 우리 아버지는 식탁에서 정치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다. 근데 왜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사도 중립적이어야 되고, 공무원도 중립적이어야 되고, 복지관, 사회복지사도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온통에 모든 사람들을 중립적이어야, 신문도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립주의의 늪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 중립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노인들 볼게요. 한국의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된다. 자, 폼젤은 아이히만은 정치에 중립적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차에서 일을 했어요. 공무원으로서. 근데 재수없게도 그 기차를 몰고 있는 게 누구였었어요? 그게 히틀러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지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립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서 누가 달달놈이 그래서 중립이라고 묻고 있지, 실질적으로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가 강원도 영월이 제 고향인데 쫄딱 많이 와갖고 서울에 왔다가 인천에까지 갔어요. 판자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알코올 의존증인 우리 형 친구 아빠가 있었어요. 우리 형이랑 우리 형 친구랑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형이 막 맞고 있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말리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근데 좀 이따 우리 형이 어떻게 역전을 했어요.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 아저씨가 말려. 이 자식들이 왜 싸우냐고. 이 아저씨는 중립적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 아저씨의 목적은 자기 자식이 이기는 거였거든요. 미국이
자본이 성장할 때 국가가 엄청난 지원과 지지를 통해 갖고 미국의 자본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자본들 지지할 때 사다리 집어치우라고. 왜? 시장은 자유경쟁을 해야 된다고. 미국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립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화일 수 있는데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세월호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때 시민들이 가서 애도하고 참배하고 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말인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립주의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만큼 정치적인 말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아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판은 부정적이다. 폼젤이 비판했다라면, 아이히만이 비판했다면, 독일인들이 비판했다면 히틀러가 만들었을까? 비판은 긍정적이고 오히려 순응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판은 부정적이다는 얘기하거든요.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마라. 아니, 대안을 누가 내요? 비판을 하면서 대안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쩌면 비판 자체가 대안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구해? 내가 구해야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자, 저는 아까 그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서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5명이었어요. 자녀들 중에. 우리 형제가 4명 갔거든요. 굉장히 성공했죠. 우리 형제는 왜 4명이나 갔을까? 저희 부모님의 전략이 선복지 후 성장 전략이에요. 먼저 교육복지를 하면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 집안을 성장시킬 거다. 그래서 정말로 없는 살림에 교육을 시킨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을 다 갔고 결국엔 집안을 살렸거든요. 제 얘기 뭐냐면 선복지 후 성장 전략이 오히려 서유럽과 북유럽의 어떤 성장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를 통한 복지를 통한 성장이냐 경쟁을 통한 성장이냐 이런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배냐 성장 이런 말은 어쩌면 성립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갖고 선성장 후분배라고 했었을까? 지금 우리 현재 한국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의문에 붙여질 수가 있다 이런 건가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노인들은 반공주의자로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제일주의자, 발전주의자, 산업력, 산업전사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훈련을 받게 한 기본 텍스트가 국민교육헌장이거든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노를 오늘에 되살려. 아마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암기할 텐데 왜 그랬냐면 이것을 암기하지 않으면 집에를 안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교육의 지표로 삼았고 당시에 국민교육헌장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르쳐줘요. 한쪽에서는 반공주의, 한쪽에서 발전주의. 이걸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의 논리 구조는 그렇거든요. 왼쪽에 계신 분이 박종홍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철학관을 만든 양반인데 당시에 지식인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갖고 만들기 시작해. 아까 제가 파워 앤 날리지 그랬잖아요. 날리지의 면에는 파워가 있다, 권력이 있다. 박정희 정권이 지식인들로 하여금 교육의 지표를 한번 만들어봐라. 자, 그래서 이 논리 구조는 이래요. 지금 현재 이 땅을 좀 봐라. 이게 이제 삶의 철학이에요. 박정홍 교수의. 이 땅을 봤더니 거기에는 외래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상의 빛나노를 생각해봐라. 조상의 빛나노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상부상조의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화랑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 끓는 힘의 철학을 만들었어요. 민족 중에 창조의 철학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녹여내자. 그게 이제 국민교육헌장 새마을운동이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창조적 주체를 그걸 통해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산화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조국 근대화와 부국 강병을 만든다. 이게 국민교육헌장의 논리거든요. 이 논리들을 좀 더 확장시키면 뭐라 하냐면 국민교육헌장 국가가 나에게 1000명을 줘야. 아까 박종원 교수의 사상이 1000명 사상이거든요. 그럼 나는 노동윤리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윤리를 가져야 되는데 노동윤리는 근로자, 산업전사, 산업여건으로 열심히 사는 건가요?
가족윤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현모양처의 어머니로서 이제 사는 건 건가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상당히 훈련을 받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갖고 통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건가요. 자, 한번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6학년 졸업 사진이거든요. 자, 왼쪽에 보면 두 여자친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지 말고 그 친구 뒤에 보세요. 글씨 하나 보이죠? 저기 무슨 글씨죠? 첩자. 방공, 방첩. 그쵸? 방공,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간첩을 색출해야 된다. 방공, 방첩이에요. 자, 오른쪽 나무 뒤에 보세요. 나무 뒤에 보면 글씨 보이세요? 이게 유신으로.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종의 하나였던 그 헌법적인 구테타와 같은 성격인데 그게 이제 담벼락에 있어요. 초등학교 담벼락에. 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런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글씨 보세요. 다하라충역. 이게 뭐냐면, 이 전라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교훈이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착한 딸 어진 어머니. 원주에 있는 어떤 여고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가부장주의와 어떤 발전주의에 대한, 반공주의에 대한 것들이 그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배웠다. 이런 거. 저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여학생은 왜 저기 공중에 떠 있을까요? 여기 TV인데 저 친구들이 그날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여담이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노인들이 뭘 하냐면 고단한 짤짤이 순례를 하는데 고단한 짤짤이에서는 짤짤이 있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얻으러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수도권에서. 그러면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종교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 노후가 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벌어놓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식 키우느라고 벌어놓지 못했거든요. 그럼 자식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요새 자식들은 지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비정규직이고. 그럼 이제 일해야 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은 굉장히 질 나쁜 일자리고 박스 줍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자선에 의존하는데 짤짤이 순례길이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이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한 영상이라는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할머니한테 물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 복지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이 양반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지를 요구하면 후손들이 세금을 많이 낼까봐 두렵고 그리고 국가가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이 양반은 끝까지 누굴 걱정을 해요? 국가를 걱정하고 후손을 걱정해요. 왜냐하면 배웠던 것이 뭐라고 배웠어요? 가난은 나라도 너의 책임인데 왜 국가한테 의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이만 얘기했고 폼젤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아이만과 폼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프레이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이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행저축식 교육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행저축식 교육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선생이 있으면 대상을 봐요. 아까 히틀러 괴벨스가 뭘 딱 봐요. 반유대인, 인종주의,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돌아서서 가르쳐요. 폼젤이라든가 아이만, 이 사람 막 받아 적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민들한테 D만큼을 내가 채워야지. 은행저축하듯이 해서 A를 채워요. 그리고 B를 채워요. 그리고 C를 채워요. 자, 저로 치게 되면 학부를 잘 하면, 잘 쫓아오면, 야, 석사 들어올래? 박사 들어올래?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선생의 학생들, 선생의 지적인 노예가 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은행 저축하듯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건가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나는 권력 있잖아요. 히틀러와 같은 권력에 만들어낸 신화의 세상 속에 내가 산 거 아닐까. 저는 태극기를 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어쩌면 아이 희망, 폼젤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청년들도 똑같은 통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특히 IMF를 겪으면서 이제 키클럽스 괴물은 눈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제 무한 질주를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키클럽스 괴물은 이윤의 눈만을 보고 무한 질주하는 괴물이다. 우리는 천박한 자본주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서구의 자본가들은 그래도 중세 봉건주의에 저항을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보성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자본가들은 일제 아래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미분정의 적산을 불화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정희 정부의 차관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태생서부터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이윤의 눈만을 가지고 이제 달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F가 지나면서 오른쪽을 보세요. 키클럽스 괴물이거든요. 키클럽스 괴물은 이 친구는 산적인데 사람을 잡아다가 지 침대에 눕혀요.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키가 작으면 늘려서 죽이거든요. 근데 여기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가 없는지 아세요? 왜 맞출 수가 없냐면 키클럽스 괴물은 침대를 2개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맞출 수가 없죠.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기 근속을 할 것 같은데 그 40대 초중반 정도가 정년퇴직, 평균 퇴직 연령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잘 맞췄지만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이제 IMF 이유인데, 근데 요새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새 대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너네 소련이라는 단어를 알아? 소련이라는 단어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왜 모르냐면 소련이 사라진 지가 89년이거든요. 89년인데 아이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90년대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89년 때 5살, 3살 이름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은 몰라요. 러시아를 알지.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서부터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하냐면 IMF 1997년 뭐 이후에 IMF 이후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때서부터 아이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적응을 해야만이 된다. 이제 능력주의가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메리토크라시 그러거든요. 이 메리토크라시는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능력주의는 그동안에 세습주의, 중세 봉건주의의 가문이라든가 돈에 의해서 세습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적인 대안으로 평가를 받지만 사실 알고 보면 능력주의는 오히려 불평등을 더 양산할 거다 하고 마이클 영이 예언을 해요. 최근에 나온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이 마이클 샌달의 공정하다는 착각이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은 뭐냐면 능력주의가 메리토크라시가 공정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건가요? 왜 그러면 그 착각이냐 하면은 메리토크라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예전에는 가문이라든가 돈에 의해서 세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대 대처라든가 레이건을 거치면서 야,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퍼뜩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문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능력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에 어마어마한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자들이 부유층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이클 샌달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샌달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우샤인 볼트가 있잖아요. 우샤인 볼트가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데 그 파트너가 우샤인 볼트보다도 연습 파트너죠. 우샤인 볼트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한대요. 근데 우샤인 볼트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타고 태어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이 있고 타고 태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것들은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인 건 거다. 이게 이제 이 능력주의라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게 공정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정 개념은 사실 알고 보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공정이다. 근데 이 공정 개념의 핵심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정 개념은 가진 사람은 너가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한 거니까 너는 그만큼을 누릴 자격이 있고 못 가진 사람도 너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넌 멸시를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당연시되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다는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이클 샌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유주의적인 이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들인데 이 양반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겸손이라는 시민적 특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실망스럽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책 있죠. 엘리트 세습.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은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이제 세습하기 시작해 오히려 또 다른 세습주의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엘리트 세습이 되더라도 그 세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 그 불평등을 이 주어진 부모의 어떤 그 이 능력의 불평등들을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대안들을 좀 제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세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세 권의 책을 제시하냐면 이 세 권의 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통이 있어요. 통에 적응하는 친구가 있고 쓰러진 친구가 있고 튀어나온 친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메리토크라시는 쓰러져서도 안 되고 튀어나온 친구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적응하는 친구는 적응의 노력의 결과 저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저런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에요. 이번에 의사 파업을 할 때 끝까지 의사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의사 파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젊은 의사들이 소위 인턴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들이 이제 저항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의사 수를 늘린다 그랬거든요. 400명씩 10년 동안. 그 다음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내 밥벌이의 밥그릇의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공정하지가 않지? 그랬더니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질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던 누구를 선택하냐.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게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메리토크라시, 능력이라는 그 메리토크라시 안에 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거기서 전교 1등을 하면서 의사가 됐던 우리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뭐라는 건가요? 이 자격이 있는 건가. 이게 공정하다는 건가요. 그런데 400명이나 계속 늘리게 되면 공부 못한 애들도 들어오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런 주장을 해요. 정규직 있잖아요. 정규직.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건가요? 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말이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늘 뭐라 하면 기회의 평등을 우리는 반영해야 된다. 기회의 평등은 너네 의사가 된 것들은 알고 보면 의사 집안들이 많고 있는 집안들이 많지 않아? 야, 그 불평등 어떻게 할까? 집안의 불평등. 그거는 자기의 지형지물이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 임금이 3배나 높고 많게는 그 다음 노동 조건도 좋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 당연하지. 정규직이 안 됐잖아. 비정규직들은. 이게 공정하지. 이 공정이라는 논리가 이 메리토크라시에서 온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의 이 청년들은 이런 메리토크라시 속에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기회는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하고 기회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기준툴로 삼았을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제 이념을 한번 설명할게요. 1, 2, 3, 4번이 있어요. 1, 2번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3, 4번은 자본주의를 반대를 해요. 우리가 보통 3, 4번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3번은 사회주의로 가는데 선거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자. 4번은 폭력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3, 4번은 생산수단을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수단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소유하자. 그게 3, 4번이에요. 1, 2번 보세요. 1번은 메리토크라시에 기반한 일종의 신자유주의라고 보면 돼요. 시장이 모든 것들을 맡기자. 2번은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어떤 그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보면 돼요. 자, 제 질문. 우리나라의 DJ, 김대중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1, 2, 3, 4번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많이 나오는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 나와요. 심지어는 4번도 나와요. 왜? 빨갱이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3, 4번은 우리가 한국전쟁을 하면서 빨치산이 됐거나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개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룹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2번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봉암, 조소왕 선생이에요.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거든요. 북한에 간첩이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해요. 남한에서. 조소왕 선생은 북한에 납치되거든요. 행방불명인데 미제의 간첩으로 아마 사형을 당했다고 이제 알려졌어요. 우리는 2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을 갖고 좌파편을 알아요. 그래서 1번의 좌파가 DJ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럼 DJ가 1번의 좌파냐? IMF를 이제 맞고 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IMF 월드뱅크의 이행각서를 이제 우리가 간철시키는 것을 약속받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IMF의 입장들을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이 전면화돼요.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법안이라든가 FTA라든가 다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라우리만큼 일본의 좌파, 일본의 우파인데 일본의 좌파를 가지고 뭐라고 보느냐? 2번, 3번, 4번으로 보는 건가요? 왜? 우리는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은 1번의 우파, 그 다음에 요새 메리토크라시를 근거학조처럼 여기는 한국의 청년들은 1번의 좌파. 그래서 우리는 저 통안에 벼룩이가 얼마를 뛴다고요? 200배를 뛰어야 되는데 20배밖에 못 뛰는데 그 20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 질문. 우리는 폼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청년이든 아니면은 노인이든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 아이한테 너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중학교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금증이 안 생겨요. 하도 업무만 주어지고 공부할 양만 주어지고 질문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궁금증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의 비극적인 사건이 세월호였거든요.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요. 너희들이랑 그 안에 있었다면 나왔겠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 보고 늘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터뷰 장면이 큰 여객선 안에 다 같이 모여있다. 누군가 혼자 나가려 한다면 다른 아이들 혼자 튀려고 한다면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시면 우리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벼르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걸까? 우리는 그 달달름을 보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 건가요? 자, 그럼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중립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은 1번의 좌파를 중립, 메리토크라스를 중립으로 오고 1번의 우파를 노인들은 중립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 중립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달달름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건가요? 자, 대안은 제가 전략적 중립주의 이렇게 붙였는데 이 얘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우리 학생들은 매년 3,600명씩 이제 입학을 하는데 성인 학습자들이죠. 이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요. 어떤 강의를 하냐면 아까 요 장면 있잖아요. 요 장면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자, 1번을 대변하는 철학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정말로 하이에크는 놀라운 사람이다. 그리고 저를 보고 뭐라 하면 혹시 교수님 하이에크 주의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2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 2번은 누구냐면 베버리지라든가 케인즈다. 한참 설명하면 저보고 선생님 3인주의자, 보편적 복지국가론자 아니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3번, 4번을 설명해요. 자, 마르크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헷갈려요. 저 양반은 도대체 어느 입장일까? 그래서 저한테 질문. 교수님, 1, 2, 3, 4번 중에 교수님 어떤 것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전략적 중립주의자다. 전략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내 입장을 알고 싶으면 디프리 해봐라.
술자리가 3개나 차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바에 전략적 중립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적 중립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 스노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9.11 테러가 해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죠. 그때 부시가 이제 이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전 국민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 업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뭐라면 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며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 알 수 있으니까 나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하고 폭로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의 망명에 가 있거든요. 이 서유럽에서 받아주는 나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아이만이나 폼젤이 있었잖아요. 이 공무원은 이 사람도 이제 공무원이에요. 우리 치면 국정원 같은 데 있었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이제 폭로를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질문. 여러분들의 자녀가 스노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녀가 스노든이 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만은 고위직까지 갔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노든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스노든들이 있으면 돼요. 아까 폼젤들과 악의 평범성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폼젤들이 되면 악이 만들어지잖아요. 스노든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스노든들이 되면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스노든들과 선의 평범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그 이야기들을 스노든이 되게 하려면 스노든들이 많으면 돼요. 자, 그래서 독일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스노든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보이텔스 바흐 합의예요.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첫 번째, 절대로 주입식 교육하지 않는다. 교화, 강제적인 주입 이런 걸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수업에서도 모든 것들을 논쟁으로 다룬다. 아까 제가 전략적 중립주의 있잖아요. 1, 2, 3, 4번을 논쟁으로 달아요. 논쟁으로 다룬다. 그래서 수업에서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낸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각자가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이게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이거든요. 저는 이걸 제 방식으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논쟁성과 주입식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자기 목소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대안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구죠? 우리 장애인이었었던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도 두 측면을 다 보여주고 너희들이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측면만 걸러서 보여줬거든요. 국민교육헌장도 마찬가지, 메리토크라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논쟁으로 다루고 각자가 자기의 정치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걸 가지고 라디칼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본주의자다.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근본주의자.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게 하는 것이 라디칼리스트다. 그래서 우리는 라디칼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운데 보면 이게 대문자 트루스예요. 대문자 트루스는 나만이 믿고 있다.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 쟤는 나를 보고 틀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쟤를 틀렸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문자 트루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문자 트루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문자 트루스, 나만이 옳은 건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나처럼 생각하는 놈들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내 것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내 것을 되돌아볼 때 제 눈으로 내 것을 보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트루스, 대문자 트루스가 아니라 소문자 트루스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너도 나처럼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관점들 속에서 봐야 된다. 이런 관점들 속에 봤더니 진보주의자하고 보수주의자가 동일해요. 보수주의자도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진보주의자도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태극기를 들고 온 사람이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촛불을 들고 온 사람들은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은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이 만들었던 광장은 나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전시하는 광장인 건 거지
증오를 만들어내는 광장인 거지. 아까 트루스스 인정하는 광장이 아니더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디컬리스트들은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근본적인 것들을 비판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할 때는 즉자적인 계급, 아직 진리를 모르는 계급인 거. 이거를 우리가 class in itsel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자적인 계급을 대자적인 계급, class for itself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진리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태극기나 촛불이나 아니면 급진적인 좌파들도 비슷한 구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들 속에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어. 나는 진영 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라디칼리스트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근본적인 질문들, 그 대문자 트루스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양한 진보와 보수의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주의라고 주민이 믿고 있어요. 정치적 중립주의는 난 정치적 중립주의야. 그러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아까 폼젤이나 아이만이나 우리의 노인이나 청년들이 믿고 있어요. 자기 믿고 있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전략적 중립주의, 보이테스 바우와 같은 논쟁성을 다루면서 민주 시민이 돼야 되고 자기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아까 선생이 대상을 보고 뒤돌아서 가르쳤잖아요. 선생이 대상을 보고 야 모여봐봐. 그래놓고는 너희들도 얘기해봐.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도 얘기해봐. 내 견해는 이래 이랬을 때 왼쪽에 있는 학생이 얘기하기 시작해. 그럼 학생은 어떻게 돼요? 선생이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은 어떻게 돼요? 선생은 학생이 돼요. 이것은 선생들과 학생들이거든요. 선생이 학생들이 아니라 이런 방식들로 우리는 이 전략적 중립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토론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 내가 아까 권력의 신화의 세상 속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어떤 그 토론의 방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근본적인 라디칼리스트들이 도처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북유럽은 뭐라 했냐면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다 그랬거든요. 학습 동아리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라디칼리스트적인 전략적 중립주의 관점에서 자기 견해들을 가정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 이제 그랬는데,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타디 서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75% 가까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어떤 학습과 문화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결론으로 가보면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 제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래서 이제 이상, 일상, 상상이라서 제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러면 술자리에서 이제 건배사가 상상상 그러거든요. 제가 술을 좀 더 많이 먹으면 술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래서 상상상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은 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마리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리다. 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는 저 앞에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가 오셨을 때 이제 빨리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언니 마르다고, 언니와 아랑곳하자고 예수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저 뒤에 들어갔고 앞에 있는 게 예수거든요. 예수 얘기를 듣는 게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해요. 마리아는 의미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성어가 마리다예요. 마리다는 의미를 물으면서 일하는 건가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락시스 그래, 프락시스. 의식하던 실천. 사실 우리가 학습 동안을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의미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철학을 하는 시민들이 돼야 되고 라디칼리스트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 거고요. 그것은 뭐냐? 통을 문제 삼아요. 우리가 아까 통이 있었고 쓰러졌고 튀어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발상도 가능해요. 통을 넓혀보는 건가요? 통이 문제인 건 거죠. 통을 넓혀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 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달달놈이 노동자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이 상황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네 가갖고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꼭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저임금 꼭 얘기해야 돼. 애들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기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라디칼리스트들은 그리고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또 내지는
학생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가르쳐. 야, 너네 그것이 너의 권리인 건 맞아. 근데 얘기할 때 절대로 혼자 얘기하지 말고 함께 얘기를 해. 그리고 시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 그게 아까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아까 그 독일의 보이텔스 바우하비가 아까 이 스노우든이 아니라 스노우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토론들 그리고 광장이 학습 동아리와 같은 형태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만 생각하면 공상주의자가 되거든요. 일상, 현실만 생각하면 냉소주의자가 돼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적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제가 인문학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 이런 건가요.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춰선대요. 너 왜 멈춰서니?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그래서 영혼을 기다려서 위로하는가. 이게 힐링의 인문학이거든요. 제 딸이 고3인데 열심히 뛰다가 힘들어요. 딸아 힘들지? 금방 지나갈 거야. 아빠도 금방 지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 그래요? 딸아 빨리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 힐링의 한계인 건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일시적으로 낼지면 근본적인 게 안 바뀌거든요. 두 번째 인디언은 말에서 내려서 뒤돌아보자 지 말을 쳐다봐요. 말에는 100% 눈 가리개가 있고 귀에는 귀마개가 있어요. 함성 못 듣게 하려고. 두 번째 인디언은 어떤 놈이 내 말에다가 눈 가리개를 하고 눈 가리개를 확 벗기다가 영어로 PEL이에요. 필링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지친 내 영혼을 문제 삼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문제 삼는 이게 라디칼리스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시민들이 도처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면서 라디칼리스트가 되는 거. 그랬었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길을 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제일 슬픈 것은 내가 생각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도처에서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시민들이 도처에서 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